요 교재 있죠? 요거 이따가 2시까지 한 다음에 요걸로 할 겁니다. 2시 넘어서 기출문제 풀었죠? 그걸 요걸로 할 겁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5월달, 6월달도 요걸로 할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거의 피와 땀이 숨어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이제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뭐, 이거 사셨어요? 예. 안 샀으면 또 집에 연락하려고 했지. 저 가정방문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할 거고. 그리고 오늘 프린트물 또 하나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보금자리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오늘 나눠된 거 있죠? 그 오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오늘 제가 진도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갑니다. 그거를 꼭 다음 주에 꼭 들고 오셔야 돼요. 언제 오라고요? 꼭. 그래서 잠깐만 강의 노트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뒤에 자, 122페이지 볼게요. 잠깐. 강의 노트 122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아래에 보금자리론 있어 없어요? 122페이지 맨 아래에 보금자리론 있죠?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오긴 힘들고 그냥 지문에 이렇게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끼어들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볼게요. 123페이지 보니까 위쪽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라고 있죠? 요거는 2년에 한 번꼴로 꼭 한 문제씩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자, 제 생각 같아서면 이렇게 쭉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풀로 해서 붙일 수 있어요? 요게 왜냐하면 요거는 자주 취급 조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변경됩니다.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주 최근 거 있죠? 요걸로 뽑아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풀로 잘 붙여서 요 사이에다 집어넣으세요. 다음 주에 안 나눠드립니다. 오늘 제가 진도 거의 여기까지 못 나갑니다. 다음 주에 거의 시작할 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 안 갖고 오신 분들 집에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가 집에 갈 일도 참 많네요. 방문할 일도 많고.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자, 지금부터 요거 볼게요. 뭐냐면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거를요,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경우는 요 세 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아지는데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걸요, 상호 배타적 투자안,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자, 보통 이제 이 수년제 가치법에 의한 결과와 다른 방법에 의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 B가 선택되는데 수익성 지수라든가 내부승률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고 쟤는 비율이죠. 그 비율은 100원 투자했는데 만약에 10,000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백만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자, 내가 10억을 갖고 있다. 10억을 갖고 있다면 자, 이 그 수년제 가치법에 따르면요,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니까 이렇게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10억 가지고 하나의 부동산만 투자하면 남을 수 있어 없어요? 돈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주로 비교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내부 수익률이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얘는 이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 뭘로 하고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얘는요, 결국은 20% 할인한 거 아닙니까? 결국 얘 뺐던 20%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한다면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죠. 요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아주 우수한 대안인데, 우수한 수익률인데, 이런 거를 시장에서 이런 우수한 부동산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낙관적인 투자 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면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0원을 투자했는데 첫 해는 마이너스 500원 손해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3,000원 들어온다. 이럴 경우는 얘와 얘를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이런 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투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하세요. 자, 이 자세히 하는 것보다 그냥 어때요? 문제에서 나올 만한 내용 있죠? 요거만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A, B를 선택했다. 그러면 저 4가지 대안 중에 가장 재산 가치의 극대화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B, C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 따라 선택하게 되면요, 재산 가치가 극대화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다시 할게요. 첫 번째는 내부 수익률은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이 지나치게 어떻다고요? 낙관적이고, 두 번째는요, 얘는 2개 이상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따르면 재산 가치가 극대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방법에 따르면 반드시 뭐라고요? 극대화가 되는 투자안이 선택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의사결정이 상충되는 경우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라.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히 제가 그 밑줄 친 거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자, 할인 현금 수준소법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기타 잡다한 방법 몇 가지 알아볼게요. 자, 그 중간 정도의 회수기간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가장 빨리 회수되는 대안이죠. 이런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빨리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A라는 대안이 있는데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몇 년 걸린다 칠게요. 자, 첫 해는 3억이 들어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2억이 들어온대요. 세 번째는요 4억이 들어온답니다. 5억이 들어오고 3억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투자안이 있는데, 10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몇 년 걸리냐, 이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는데, 자, 어쨌거나 1년, 2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그 다음에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네요. 일단 3년 이상은 걸리네요. 맞죠? 그러면 3년 동안에 그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회수하면 돼요? 1억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 5억이나 들어오니까 5억 중에 1억이니까 5분의 1년 정도가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하면요, 요거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3.2년이 걸린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4년 내에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요, 회수기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얘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무시한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데 10억을 투자했을 때 첫 해는 4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 6억 들어오고, 세 번째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몇 년 걸려요?
2년밖에 안 걸리죠? 그럼 투자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가치 있죠? 이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이러한 기법이 회수기간법입니다. 다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한 거 요거는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게 되면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요걸 가지고 몇 년 걸리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현가 회수기간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해서 요거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할까요? 요건 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투자액에 비하여 1년 동안에 이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요 순이익은 어떤 순이익이냐면, 요거는 기업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기업 회계. 자, 기업은 해마다 뭘 작성하냐면, 손익계산서이죠? 요런 거라든가, 재무상태표 이거 작성하는데, 여기서 말한 순이익은요, 자,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있죠? 요게 차지하는 비율을요, 요거를요, 회계적 이익률이다. 요걸 가지고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한 장 넘겨볼게요. 요거는 화폐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 기업 회계는 자, 이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회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얘는 매기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수익으로 막 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줍니다.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하면서 1,000억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5년 동안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이때 현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첫 해는 무지막지하게 이익이 계산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돈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만 계속 있으니까 엄청나게 손해로 막 기록되겠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면 회사는 2개년도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보더니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이따위 회사가 있어 하면서 돈을 안 빌리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는 기업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들어온 돈 같은 게 있다면 요거를 임대 기간 동안에 쪼개갖고 이렇게 쪼개서 요거는 요때 수익으로 잡습니다. 요건 언제 잡아요? 요때 수익으로 잡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매기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발생주의다 해주는데 요거는 우리 투자론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투자론 순전히 현금 나가고 현금 들어온 거 있죠.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론의 논리가 안 맞아요. 자, 지금까지 한 거의 결론입니다. 자, 108페이지. 자, 결론 맨 위에서 1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투자 의사결정 방법의 결론이다. 그래서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커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투자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요?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투자안의 회수기간은요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 있죠? 요거보다는 커야 돼요.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 장 잠깐 넘겨보시면 11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암기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맨 아래 암기라고 돼 있죠? 요거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나오면 순전히요 두 가지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세 가지하고 현가 회수기간법. 그냥 단순 회수기간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가 회수기간법. 요 두 놈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놈이라고요? 딱 두 놈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두 놈. 알겠나요? 딱 두 놈. 자, 잠깐만 문제 하나만 좀 풀게요. 우리 책들이 많아갖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요거는 이따가 할 겁니다. 이거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리 책은 안 갖고 오셨나요?
아유, 뭐 이렇게 막 두꺼운 책들이 많아. 큰일 났네, 이거. 3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0 몇 페이지라고요? 31페이지. 이게 331페이지가 아닌데 뭐가 나와요? 잠깐만요. 자, 351페이지네요.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351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또 오늘 당장 거기 간혹방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찾으셨나요? 1번 볼게요.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있다. 뭐가 틀렸어요? 회계적 이익률법. 요게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수년제 가치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자 볼게요. 장래 기대된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그 다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인가 투자액을 얘기합니다. 이 두 놈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뭘로 만든다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에, 이건 잠시 후 할 거지만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355페이지 볼게요. 355페이지에 자 1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인데, 여기서 연평균 순이익은요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어떠라고요?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요거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수년가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하죠. 맞는 겁니다. 고려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적으로는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에 볼게요.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도 요 세 놈 다 고려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고려한다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려한다. 이렇게. 자, 여기는 뭐 아이고 문제가 막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 갖고 이렇게 막 해놨나? 자,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올게요. 노트 돌아오셔서 108페이지 맨 끝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예전에 하긴 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자주 물어보니까 항상 요 틀을 좀 갖춰야 됩니다. 거의 계산 문제는 거의 99%는 1기간 모형을 물어봅니다. 1년 있다 처분한다 가정하면서,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요거를요 요구수익이라는 거 할인하게 되면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요 순원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기출문제 할 때 풀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자주 물어보니까 108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10번 맨 아래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BACD다. 자, 만나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10%랍니다. 얘는 몇 프로라고요? 10%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1년이니까 1년 있다 처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 하나만 풀어볼게요. A 하나만 딱 풀어본다면 이렇게 A는 금년에 현금이 5,000원 나갔답니다. 5,000원 나가고, 그리고 1년 후에요 5,786원 들어온답니다. 5,786원. 그러면 이걸 할인해야 되는데, 요거는 자 볼게요. 자, 요거 기억나시나 보겠는데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요때는요 133.1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죠? 요 곱하면 됩니다. 요 정도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인데 10%니까 0.1이죠? 요거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몇 제곱이라고요? 1 플러스 0.1의 몇 제곱이라고요? 세제곱분의 1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1년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플러스 0.1에 1제곱분의 1 해주면 되죠? 요것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직 쓰지 마세요. 5786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제곱분의 1이죠? 1기가 모형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5786을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1이면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그러니까 얘를 1.1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5,786원 나누기 1.1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260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260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계산 문제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20%이다. 그럼 뭘로 나누면 돼요? 20%라면 뭘로 나누면 돼요? 1.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30%면요? 1.3. 그러면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7%다. 그럼 뭘로 나누면 돼요? 7%는 뭐예요? 웃기만 하세요? 1.07. 아니, 7%면 1 플러스 0.07 아닙니까? 7%면 요거에 1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되셨죠?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수년가는 MPV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나누면 되죠? 1.1로. 그러면 MPV가 A, B, C, D가 있는데 계산한 결과만 써놓을게요. 여기서 요거 빼니까 260이 되겠네요. 260.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가 300, 250, 300, 250, 180 이렇게 나옵니다. 180. 자, 그래서 그러니까 큰 순서에 따르면요. B, A, C, D 맞네요. B, A, C, D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자, 다시 요거 관련된 문제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알아볼게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자, 지금부터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위쪽에 어림셈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건 우리 교재는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336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딱 중간에 비율분석법 있죠? 요거는요, 자,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347페이지. 요거 이제 공부할 건데, 자, 지금부터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일단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아주 불합리한 가정이 뭐냐면, 일단은 처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분하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소득이 발생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처분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되셨죠? 그래서, 자, 이 투자해 가고 한 해의 소득을 좀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돈을 조금 투자해서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많이 투자해서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A, B, C, D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넷 다 투자액은 똑같답니다. 1억씩. 그러면 이 중에서 소득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겠죠? 요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거꾸로 넷 다 소득은 똑같답니다. 소득이 다 똑같대요. 그러면 투자액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뭐라고요? 무식하게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 소득 아닙니까?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 다 소득이죠? 근데, 요 순영업소득까지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해서 은행이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소득은 가유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누가 가져가라고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총투자액이 뭐냐면 얘랑 합친 거죠? 요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요 두 놈은, 자 보세요. 요 두 놈은 은행이 여기서 가져갔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요 세전 세후소득은요, 이거는 내가 가져갈 소득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세금을 아직 안 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소득하고 비교할 때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 무슨 얘기냐면, 자, 총 투자액은 내 돈도 있고 은행 돈도 있는 거죠? 내 돈 투자액도 있고 은행 투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섞어놓은 거 대비해서 내가 가져갈 돈 이렇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런 투자액하고 소득을 딱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요 두 놈은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은 뭐라고요? 일단 조소득이네요. 둘 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조소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요거는 조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조순 전후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순 뭐라고요? 전후. 이건 조소득이죠. 조순 전후 한 다음에 조소득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 뭐랑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 기억하세요? 조순 전후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림셈법 알아볼게요. 어림셈법이라는 게 무슨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라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요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침발라서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500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요 어림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놓고 나면 무지 막지하게 복잡합니다. 막지하게 복잡한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두 칸 딱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승수법 해줍니다. 승수법. 그 다음에 얘는요 수익률법. 이렇게 되게 두 가지인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림승수다. 어림승수. 이렇게 해서 어림셈법에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어림승수.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밑으로 소득이 들어갑니다. 소득. 위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죠. 그러니까 얘는 클수록 좋고,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수록 가치가 있다고요?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는 거꾸로 해준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위로요 소득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소득은요 커야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비율 자체가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할수록요?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높아야 좋겠죠. 그러니까 클수록 가치가 있다 해주면 돼요. 자, 요거를 막 박스를 그려놓으면 무지 막지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볼게요. 얘는요 조순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조순전후 딱 적어놓은 다음에 요 두 놈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요 두 놈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 비교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밑으로 소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얘는요 조소득을 집어넣어야 되고, 얘는요 순영업소득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 두 놈은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얘도 뭐라고요? 총투자액. 그리고 요 두 놈은요 요 세전 현금수지에 집어넣고,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근데 요 두 놈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지분투자액. 이렇게 지분투자액. 얘도 뭐라고요? 지분투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암기하면 문제 못 풀어요. 이렇게 박스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됩니다. 조순 전후 한 다음에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 다음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딱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계산했는데 A, B, C, D를 계산했더니, 자, 요게 가장 더 작다는 얘기죠? 요 계산했더니 가장 작죠? 요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선택한다는 게 어림셈법인데, 요거는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고, 두 번째는요, 이 방법에 따르면 뭐 C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B가 선택될 수 있죠. 이런 게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용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지표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비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참고로 얘는 조소득인데 A, B, C를 비교하는데 얘는 유효 조소득 집어넣고 요거는요 가능 조소득 집어넣고 그럼 대화인데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가 유효조소득이면 전부 다 벌어요. 유효소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교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뒤집을 겁니다. 어차피 얘도 뒤집히랬는데 얘는 조금 이따 뒤집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순영업소득. 얘는요 세해 전 현금 수지, 얘는요 세해 후 현금 수지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뭘 집어넣어요? 총 투자액. 여기서부터는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도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세해 전 수익률, 얘는요 세해 후 수익률. 세해 전 승수, 세해 후 승수 하듯이 얘도요 세해 전 수익률, 얘는요 세해 후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총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 섞여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종합자가 붙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종합 수익률. 자, 지금부터 투자론에서는 수익률, 배당률, 할인율, 환원율 다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약간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 수익률, 종합 할인율, 종합 환원율, 종합 배당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어쨌거나 종합자 이런 게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해 전 수익률, 세해 전 배당률, 지분 배당. 요거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매우 많이 씁니다.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자, 지분 수익률에도 상관없는데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자주 쓰니까 금융가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를요 자본 회수 기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본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자, 왜냐하면 자, 어떤 투자안이,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자, 10억을 투자하면 매년 3억씩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3억씩,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자,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3억이랍니다. 이렇게 이런 투자안이 있는데 얘네들 몇 년 걸리나 보겠습니다. 일단 1년이면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3년 더 걸리죠? 그러면 3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얼마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죠? 그러면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년째 3억이나 들어오니까 3억분의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3.333 이렇게 나옵니다. 3.333년. 요게 이제 회수기간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다행히도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총 투자액 10억을 곧바로 3억으로 나누면 3.3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뭐가 돼요? 자본 회수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박스가 떠올려야 돼요. 하나는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순 전후 한 다음에 조순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좀 뒤집을게요. 요거는 총투자액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아닙니까? 저 8억이죠, 맨 왼쪽.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이 조소득이라는 자체는, 자, 보세요. 조소득은 경비는 아직 뺀 거야, 안 뺀 거야? 조소득에서 경비를 빼야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경비를 하나도 안 빼놓고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갈비집이 1년 동안에 갈비 파는 돈은 20억인데,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비 파는 돈은 20억인데 갈비 구입한 가격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손해보고 있는데 이걸 수익률이 좋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예, 어디서 쫓겨났다고요? 어림셈포에서 쫓겨나서 조금 이따 하게 될 비율 분석법 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비율 분석법. 그래서 요거를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총 자산을 회전하는데 몇 년 걸리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딱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엔 어림셈법 알아볼게요. 어림셈법은 요 세 놈은 거의 해마다 어디서든 물어봅니다. 우리 교재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어림셈법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얘는요 부채 감당률, 얘는요 채무 불이행률. 자, 요 세 놈은 자 자주 물어보니까 이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LTV 이런 표현도 씁니다. Loan to Value 해갖고 좀 이따 금융론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요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자, 부동산 가치 대비, 부동산 가치로 할게요.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지금부터 대출, 융자, 대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대부 비율 해줍니다. 대부 비율.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융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자, 그러면 맨 왼쪽 볼게요. 맨 왼쪽에, 자, 부동산 가치는 얼마야? 8억이죠? 맨 왼쪽에 8억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렇게 8분의 3 요걸요 대부 비율 해주는 겁니다. 무슨 비율이라고요? 대부 비율. 자, 지금부터 자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그 다음에 뭐 저당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뭐 담보 인정 비율 다 똑같은 건데,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뭐는 다르고요? 부채 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뭐냐? 이렇게 볼게요.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내 돈 투자액분의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요게 차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 볼게요. 맨 왼쪽에 자 8억 분의 3억 하면요 대부비율이라는 겁니다. 8억 분의 3억. 그런데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투자했죠. 5억 분의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그러니까 5분의 3 한 걸요 부채 비율. 자, 맨 왼쪽 볼게요. 8분의 3 하면 뭐라고요? 대부 비율. 5분의 3 하면요 부채 비율.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자,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을요 대부 비율. 그 다음에 내 돈 투자액 대비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요 저당 융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채 비율. 구분할 수 있나요?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 한간 된 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나눈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건데, 예컨대 순영업소득은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요 1,000원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3이죠.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죠? 그 얘기는 얘는 3,000원이고 1,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돈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돈 벌어서. 근데 순영업소득은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럼 계산하면 0.5 아닙니까? 맞죠?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 얘기는 얘는 500원이고 1,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빚도.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도로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고, 얘는요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자꾸 클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분의 얘랑 합친 게 차지한 비율이죠. 요걸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률인데, 얘는 자꾸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유효조소는 클수록 커야 좋죠. 경비라든가 부채 서비스는 작아야 비율 자체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작을수록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무불이행률은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 세 놈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요거는요, 조순, 전후. 조순, 전후. 조순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 투자액. 그래서 이제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거꾸로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11페이지에 거기 길잡이 지분의 3번 볼게요. 3번. 다음은 어떤 투자안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을 구하랍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 자,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자, 총 투자액은 100억이랍니다. 총 투자액은 100억. 그 다음에 보니까 저당 투자액은 60억이랍니다. 60억.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할게요? 자자자, 총 투자액이 100억인데 은행에서 빌린 게 60억이랍니다.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40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볼게요. 가능조소득은 20억이랍니다. 가능조소득 20억.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은 15억이랍니다. 얘는 15억.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영업경비는 5억이랍니다. 5억.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10억이 되겠네요. 10억.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부채 서비스액은요, 4억이랍니다. 얘는 4억이래요. 그러면요, 6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 됐네요. 계산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먼저 1번은 순소득성수는 요걸 얘기합니다. 자, 순소득성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그러니까 100억을 순영업소득이 10억이죠?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10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세전 현금 수지는 여기 계산 나와 있죠? 6억 나와 있네요. 6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은 요걸 나눈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니까 10억을 4억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2.5가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부채 비율은, 자, 저기 볼게요. 100억 분의 60억 하면 대부비율이죠. 근데 40억 분의 60억.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분의 은행에서 빌린 60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1.5가 되겠네요. 요거는요, 부채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분 배당률. 요걸 얘기합니다.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이 40억이네요. 40억 중에 세전 현금 수지인 6억이 차지하는 비율, 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0.15가 됩니다. 0.15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거 문제 요거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어떻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제껴야 돼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 제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민법까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나중에 손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문제가 전부 다 쉬우면은 전부 다 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변별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한 30%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댔다가는 나중에는 잘못하다가는 공부 많이 하고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거 풀었는데 한 10분에 걸쳐서 풀었다고 치자. 10분 걸쳐 풀었는데 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답이 있으면 다행인데 답이 없을 수 있어 없어요? 10분 동안 풀었는데 답이 딱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풀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 반드시 다시 손대게 돼 있습니다. 손대게 돼 있어요. 10분이나 걸렸는데 답이 안 나왔다 하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풀어서 5분 걸쳐서 다시 한번 풀었는데, 자, 답이 또 나올 가능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요? 90%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풀었을 때 계산이 잘못돼서, 자, 그 답이 안 나온 경우는 10%밖에 안 돼요. 그럼 왜 답이 안 나와요? 자, 이거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5분 걸려서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를 손대고 있으면 다른 거 쉬운 문제를 다 놓칩니다. 이런 거 두어 개만 손을 댔다가는 금방 뭐라고요? 50분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시간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떨어진 사람을 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알아도 제껴야 됩니다. 막판에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무조건 제끼고 나중에 들어오셔서 다른 거 다 풀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제가 그런 경우에 그냥 손을 대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찍고 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찍고. 하나하나 물어볼 때는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찍고 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좀 풀어야 됩니다. 360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강의, 교재 360페이지. 360페이지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우니까, 자, 잠깐만요. 자, 3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58페이지. 찾으셨나요?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 같은 게, 요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라는 게 총이란 뜻입니다. 총소득 승수는 요걸 얘기합니다. 조소득 승수는요, 총투자액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총투자액을 세후현금으로 나눈 게 아니라 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조소득.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볼게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요걸 얘기합니다. 얘는요, 지분 투자액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 그러니까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 혹은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이거 맞네요. 세 번째 볼게요. 순소득 승수는 요걸 얘기합니다.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요,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4번에 세후현금 흐름 승수는요, 요걸 얘기하네요. 요거는요, 지분 투자액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세후현금 수지.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세후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분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 지분 배당률 다 똑같은 거라고 했죠? 요걸 얘기합니다.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뭐 할만합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조순 전후.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다 떠올려야 돼요. 떠오르면 이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뭐 새 놈이니까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란만장했던 그런 투자론을 마칠 겁니다. 마치고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금융론 쪽 넘어갈 겁니다. 잠깐 쉴게요.